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금융버블 메커니즘에 대해서 본론으로 하기 전에 서론격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채권 보유 욕구 증대에 의한 채권 비율 상승이 유동자산 총액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33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챕터가 바뀌었습니다. 챕터가 1편 5장입니다. 1편 5장 금융버블의 메커니즘, 거기에 제1절 페이지로는 338페이지입니다. 수익성이나 위험도 면에서 투자하기에 유리하거나 그렇게 보이는 각종의 채권들이 속속 등장하면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전체 채권들의 평균적인 수익성 및 위험도는 각각 상승 및 하락하여 비예금 민간의 채권 보유 욕구는 증대될 것이다. 새로운 채권들이 이렇게 그 욕구를 자극하고 그래서 채권 비율이 이를테면 B의 크기로 상승인 상황을 상정해 보자. 이런 크기로요. 네. 그리고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상승폭만큼 저축성 예금 비율이 이렇게 스몰 t 이 크기로 하락해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번호화폐 계수에서 식을 보게 되면 항상 채권 비율은 숨겨져 있고 얘가 전면에 등장하죠. 그러면 저축성 예금 비율이 T가 하락한 만큼 여기가 하락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번호화폐 계수도 하락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번호화폐 계수가 하락하게 되면 번호화폐 계수가 H가 이런 H로 하락하게 되면 소요총액선, 번호화폐 소요총액선의 기울기가 하락하니까 이 선이 우회전한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유동자산 총액은 U0에서 여기 그려져 있는 것처럼 U5 수준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권 비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당연히 채권 총액은 증가하겠다. 자, 과연 그러네. 과연 이 채권 총액이 당초의 수준보다 많이 증가해 있죠. 그죠? 많이 증가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C도 좀 증가해 있고, D도 증가해 있고, T는 아까 그 저축성 예금 비율이 떨어졌다고 가정했잖아요. 떨어지는 만큼 역시 아주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네, 역시 감소를 합니다. 조금 감소하고, B는 아주 많이 커지는 거죠. 네, 이건 조금 감소하고 얘는 많이 커집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통화량은 M1은 좀 늘고 M2는 좀 주네요. 예, 저축성 예금이 조금 주는 만큼.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359페이지 요컨대 비록 저축성 예금 총액은 감소하지만 현금 통화 총액과 화폐성 예금 총액이 소폭 증가하는 것은 물론 특히 이 채권 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동자산 총액이 증가합니다. 유동자산 총액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네,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네. 기존 경제학자들 같으면 이 대목에서 어떻게 설명했을까? 비예금 민간의 선호가 저축성 예금에서 채권으로 일정 폭 옮겨가면 저축성 예금 총액이 감소하는 만큼 채권 총액이 증가할 것이다. 결국 그 합계는 제로섬이 될 것이고 따라서 유동자산 총액은 불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채권 늘어난 대신에 저축성 예금이 주니까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제로섬이 돼서 유동자산 총액은 불변이겠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아니다. 저축성 예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예금기관들은 일제히 대출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신용 창조와 반대되는 과정, 즉 말하자면 신용 흡수, 크레딧 업소옵션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축성 예금이 추가적으로 감소하고 화폐성 예금까지 감소할 것이다. 결국 채권 총액이 증가하는 폭보다 예금 총액이 감소하는 폭이 더 커질 것이고 따라서 유동자산 총액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슨 말인가? 채권 총액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분에 상응하는 채권 발행금이 채권 발행자들에게 흘러간다. 그 돈은 그들의 수중에 잠겨 있지 않고 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가 예금의 형태로 예금기관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결국 예금 총액은 많이 회복될 것이고 따라서
유동자산 초익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비록 100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가는 이루어 쟁명했을 것이다. 예, 백가쟁명이라는 그 사자성 아시죠? 예, 백가쟁명. 예, 근데 100가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아마 이 상황을 놓고서 기존 경제학자를 같았으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10가는 이루어서 쟁명했을 겁니다. 단 그 무성한 견해들 중에서도 정곡에 닿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관역에 정중하게 정곡에 닿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다기망양,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곳에서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다. 다는 마늘 따자고요. 다기망양, 예, 다기망양. 다는 마늘 따자죠. 마늘 따자, 다 많다 이런 뜻이죠. 많다. 기는 갈림길 기자입니다. 갈림길 기자. 망은 일망자, 일타. 그 다음에 양은 우리가 말하는 양이죠, 양. 응? 예, 동물, 양이죠. 순한 양 할 때 다기망양. 어떤 사람이 양을 잃어버려서 양을 이제 찾으려고 막 합니다. 가다가 쭉 보니까 거기서 하필이면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양을 잃어버렸다는 고사가 있죠. 이 다기망양입니다. 갈림길이 많아가지고 어두운 길로 가지 그러다가 양을 잃어버렸다는 게 다기망양인데요.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곳에서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다기망양. 결국 기존 경제학자들은 다기망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갈림목이다. 기존 경제학자들이 안내하는 길들만 해도 10갈래가 넘는다. 저자가 안내하는 길도 따로 있다. 양을 찾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인가? 누구의 안내를 따를 것이냐로 갈등을 겪으셔야 할 기로에 독자 여러분을 또다시 세워서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께서는 그 갈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 저자가 인도하는 길로 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비경을 보시게 될 것이다. 그 비경이란 현대 경제에 내재하며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언제든 작동할 태세에 있는 금융 버블의 메커니즘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이후 그 존재를 두고서 기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무성한 추측만 오고 갔던, 그리고 저자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베일 속에 감춰두었던 그 메커니즘이다. 이제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버블의 생성 및 팽창, 폭렬, 그리고 수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로는 일 편 5장 제2절 금융버블의 메커니즘, 페이지로는 342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 과정을 말씀드렸죠. 여기, 예, 이런 과정은 거기 써 있는 것처럼 투자에게 실제로 유리한 채권이 아니라 투자에게 유망해 보이는 채권만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리한 채권만이 아니라 유망해 보이기만 해도 이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아랫부 문장입니다. 종래 발행되어 온 채권들에 추가하여 수익성이 높아 보이거나 위험도가 낮아 보이는 각종의 ABS채들과 CDS채들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각종의 ABS채들과 CDS채들이 가속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그에 따라 앞에서 거론된 과정이 그다지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고도로 심화되어 있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채권 비율이 상승해가지고 유동산 총액이 증가하는 그런 과정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고도로 심화되어 있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그리고 논의의 편의상 채권 비율은 이제 이렇게 채권 비율은 여기 안 써 있네요. 채권 비율이 아까는
이렇게 상승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이 상승했다는 의미로 화살표, 올라간 화살표를, 보이시나요? 네, 올라간 화살표 두 개를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저축성 예금 비율은 이렇게 아주 많이 하락한 이 상황을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본화폐 계수는 어떻게 될까요? 본화폐 계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숨어 있는 거고 T가 많이 떨어지니까 본화폐 계수도 H가 아주 많이 떨어지죠. 아주 많이 낮은 수준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얘가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이 소요총액선도 아주 크게 큰 폭으로 우회전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유동자산 총액이 U0에서 U6 수준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유동자산 총액이 늘어나는 과정이 바로 금융버블이 생성되고 팽창하는 이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게 이렇게 늘어날 때는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보유 욕구를 자극합니다. ABS나 CDS채 이런 것들이 채권 보유 욕구를 자극하기도 하고, 자극해서 이기도 하고, 때로는 호황 심리가 작용이 돼요. 경제가 이제 정말 흥청망청 될 때는요, 채권 비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위험 자산의 위험이 잘 안 보입니다. 위험이 안 보입니다. 제가 아까 ABS채 말씀할 때도 숨겨진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죠. CDS채 말씀드릴 때도 숨겨진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CDS채는 회사용 발행자가 나중에 중고자산이 부도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거액의 손실을 입고 자기 자신이 파산할 때에는 이제 반대쪽 고객용 CDS를 보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이 파산하게 되면 저 CDS채도 폐품이 되니까요. 네. 이런 큰 위험이 있는데요. 호황 심리가 작용할 때는 그런 위험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꼭 ABS채나 CDS채가 아니라 일반 회사채를 놓고서도 그런 위험이 안 보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주식도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고, 부동산도 많이 오를 것 같고 하는 식으로 돼서 호황 심리가 작용할 때는 어쨌든 이 본화폐 계수가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서 본화폐 소요 총액선이 아주 큰 폭으로 우회전함으로써 유동자산 총액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팽창하는 거죠. 금융버블이 생성되고 팽창되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볼 때 직관적으로 제가 별도 설명 안 드리더라고요. 직관적으로도 금융버블이 생성되고 팽창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유동자산 총액이 급속히 팽창한 과정이기도 한 이 과정은 곧 금융버블이 생성되고 또한 급속히 팽창한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다음의 사실은 불변한다. 금융부문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 경제에는 본원화폐 총액의 증가 없이도 대형의 금융버블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내재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금융부문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 경제는 이런 메커니즘이 내재해 있습니다. 참고로 만일 위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중앙은행이 본화폐 총액을 증가시키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불타오르는 이런 곳에다가 휘발유 붓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죠? 안 그래도 얘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본화폐 총액까지 증가시키게 되면요. 막 불나는 곳에다가 휘발유까지 보태주는 이런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어디까지 진행될까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네. 한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유동자산 총액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난 시간인가요? 한 세 번째 직전 강의, 이때쯤에 말씀드렸죠. 제가 유동자산 총액이 증가할 때 경제 활동도 활발해지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함정.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얘가 커지는 만큼
경제 주체들의 전반적인 채무 부담 수준도 커지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급속하게 팽창됐다는 얘기는요, 경제 주체들 중에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경제 주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제 주체들이 그 채무를 많이 부담하면서 예컨대 과잉 투자할 수도 있고, 과잉 생산할 수도 있고 하다가 결국 과잉 투자, 과잉 생산을 했는데 과잉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안 팔리게 되면 이 회사는 당연히 파산하게 되죠. 예, 돈은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을 못 벌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한두 개 회사가 도산하기 시작하면 이제 연쇄적으로 도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도 저 회사도 망했어. 그럼 이 회사도 망할 거 아니야? 빨리 회수해야지.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야, 저 정도 회사가 망할 정도면 야, 이것도 안 되겠다. 위험하다 해가지고 또 그 채권 보유하고 있으면 채권 빨리 매각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의 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제가 Umax라고 써 있죠. 번호 앞에 소유 총액선이 이 정도 수준까지 기울어가지고 유동자산 총액이 이 임계점까지 오게 되면은 금융버블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폭렬이라는 건 이제 폭발하고 찢어지는 거죠. 버블이 이렇게 폭렬하게 됩니다. 이 지점이 바로 금융버블 폭렬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금융버블이 폭렬한 지점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해서 폭렬이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는 344페이지입니다. 앞의 과정이 진행된 결과로 유동자산 총액이 이런 맥시멈 금융버블이 한계점까지 팽창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기로 합시다. 이를테면 신용과잉이 극에 달해서 총체적 유동성 위기가 목전에 임박한 상황으로 가정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누방울이 한껏 불풀면 이내 터지듯 금융버블이 드디어 폭렬할 것이다. 여러분 왜 비누거품, 비누방울이 이렇게 커졌다가 팡 터지면 그냥 확 줄어들잖아요. 그죠? 팡 터져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폭렬한 그것은 아주 급격히 수축할 것이다. 그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예금 민간의 대응. 그렇게 유망해 보였던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었구나. 비예금 민간의 만시지탄이다. 총체적 유동성 위기가 엄습하고 나서 다시 보니 현란하게 설계된 ABS 채도 그 기초자산이 얼마든지 부실화할 수 있는 것이었다. 캐시카우인 줄 알았던 회사용 CDS 채도 그 준거자산의 신용 위험이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안전판으로 여겼던 고객용 CDS 채도 회사용 CDS채의 보유자가 얼마든지, 말하자면 보험회사죠. 보험회사가 얼마든지 도산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간에 매입해 두었던 그 수많은 ABS채들과 CDS채들, 이것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들이었다. 나머지 채권들 중 상당수도 안심하고 지닐 수 없는 것들에게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비예금 민간은 일부 안전한 것들만 남겨두며 채권 보유의 규모 및 비중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참고로 그 규모 및 비중은 줄이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시가금액에서 큰 폭으로 줄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미 내가 줄이려고 전에 이런 상황이 나게 되면 이미 채권의 시가들이 많이 떨어져 있죠. 하여 줄이려고 하는 행위의 상당 부분은 그렇게 줄어 있는 것을 체념하고서 그냥 받아들이는 행위가 될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 채권 비율은 결국 아주 낮은 수준, 예컨대 이런 비의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 그림을 다시 그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 비율이 하락한다고 하여 그 하락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아까는 제가 이런 경우에는 저축성 예금 비율이 가상을 하길 똑같이 같은 폭만큼
저축성 예금 비율 T가 상승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채권 비율이 하락한다고 하여 그 하락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저축성 예금 비율 T가 흡수할 수는 없다. 경제 전체 차원에서 유동성 위기가 진행되고 있어 비예금 민간이 또한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 때문이다. 자, 우선요,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까닭에 비예금 민간은 이제 우선 채권도 줄이지만 채권을 줄이려고 하지만 저축성 예금도 보유하기는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저축성 예금으로 돈이 묶여 있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그 화폐성 예금 쪽으로 또 비중을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저축성 예금 채권 비율이 줄 때 저축성 예금 비율이 이만큼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얘가 조금 올라가고요. 얘는 조금 올라가지만 저축성 예금만 이걸 많이 갖고 있기는 좀 불안하다. 우리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화폐성 예금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화폐성 예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둘째, 제1장에서 거론된 개별 경제 주체 차원의 유동성 위기까지 겪게 되어 유동성을 확보한 일을 급선무로 여기는 소속 경제 주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까닭에 비예금 민간 전체로서는 저축성 예금보다 화폐성 예금과 현금 통화를 점점 더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선호하게 됩니다. 얘보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얘보다 얘를 점점 더 선호하게 돼요. 셋째, 이제 예금 기관들까지 보유 자산의 부실화로 혹은 부채로 예금 기관들도요, 대출채권, 회사채, ABS채, 회사용 CDS채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부실화 또는 부채화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우려가 커지는 까닭에 비예금 민간은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예금보다 이른바 최후의 유동성인 현금 통화를 상대적으로 점점 더 선호하게 됩니다. 이제 은행도 못 믿는 거죠. 은행도 못 믿으니까. 그래도 믿을 거는 이제 중앙은행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못 믿으니까 그 은행에 예금해 두게 되면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도 휴지가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점점점 T보다 D가 또 D보다 C를 더 많이 점점점 많이 현금 통화를 소유하게 됩니다. 좀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T도 조금 올라가고 D가 또 올라가고 C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B가 이만큼 줄어든 몫을 얘들이 분산해서 흡수해 주는데 점점점 C가 많아지는 겁니다. C가 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금 기간 부분의 대응입니다.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수부터 해야 한다. 이것은 살아남아야 할 예금 기관들의 외침이다. 그들은 대출채권이든 회사채든 ABS채든 부실화할 우려가 있는 것들은 한시라도 빨리 회수 또는 매각하려 한다. 또한 부실화할 우려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만일의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그렇게 하려 한다. 위의 논의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렇게 회수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뭐죠? 결국은 화폐성 예금에 대한 목표 지급 준비율이 있죠. QD도 올라가고 목표 지급 저축성 예금에 대한 목표 지급 준비율도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H가 뭘로 구성되어 있죠? H는 C 플러스 QD, D 플러스 QT, T였죠, 그죠? 네, QT였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347페이지. 그러고 보니 6개나 되는 이런 구성인자들 하나하나가 일제히 본원 화폐계수 H를 급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실 것이다. 그렇다. 그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본원 화폐계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급상승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에서 보게 되면요. 이 본원 화폐의 계수를 구성한 이 여러 인자들이 죄다. 6개의 이
요소들이, 인자들이 모두 번호화폐 계수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거 높아졌죠? 이거 높아졌죠? 이거 높아졌죠? 이거 높아졌죠? 이거 높아졌죠? 어떻게 됩니까? 번호화폐 계수가 급격히, 큰 폭으로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번호화폐 계수의 구성 인자들이 번호화폐 계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그게 사실 공황 심리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공황 심리의 작용으로, 패닉 심리의 작용으로 소요총액선의 기울기, 즉 번호화폐 계수가 급상승합니다. 이 수준에서 이렇게 아주 크게 하락했던 이 수준으로 급상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번호화폐 소요총액선이 급속히 좌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유동성의 총액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던 유동성의 총액이 아주 급속히 진짜 수축하는 거죠. 급격하게 수축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급격히 수축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급격히 수축한다는 말씀은 일단 예금하더라도 이 예금주들이 야, 화폐성 예금도 못 믿어. 그러니까 저축성 예금도 못 믿어. 화폐성 예금도 못 믿어. 쉽게 말하면 은행을 못 믿어 하게 되면서 이게 줄어드는 과정은 곧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은행에 줄을 서야죠. 그럼 은행은 처음에는 지급준비금이 있지만 한 명 한 명 와서 인출해 가기 시작하면 지급준비 이제 바닥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죠?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뱅크런이 도처에서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예금기관들의 줄도산도 현실화되는 겁니다. 믿을 것은 현금뿐이다. 이제 그간 상승했던 그 화폐성 예금 비율과 저축성 예금 비율은 급속히 하락하고 현금 통화 비율은 추가적으로 급속히 상승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요. 이제는 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얘가 문제가 아니야. 얘는 지금 문제가 안 되고요. 얘는 문제가 안 되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믿을 거는 현금밖에 없거든요. 이게 급속도로 올라가니까 참고로 이게 좌회전할 수 있는 맥시멈은 이 번호화폐 계수의 맥시멈치는 1이거든요. 극대치는 1입니다. 극대치 1. 모든 사람들이 다 현금 통화만 보유하고 싶어 한다고 치게 되면 C가 1이 되는 거죠. 얘는 다 0이 되고 이게 0이 되니까 0이 돼버리고 그래서 H가 1까지 올라가는데 극단치는 1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C가 많이 올라가서 이 유동산 총액이 여기서 더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급속히 수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H가 이제 화살표 3개 그린 수준으로 더 막 가가지고 나중에 정말 극단치까지 막 이런 식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더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공황이 옵니다. 대공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수축의 파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유동자산 총액 수축의 과정은 일종의 진원이 되어 그 파동이 국민경제 여러 부면으로 퍼져나간다. 또한 이미 한 부면에 미친 그 파동은 그곳에서 새로운 파동을 형성하고 그 새로운 파동은 당초의 진원으로 환류하기도 하고 다른 부면에 중첩되기도 한다. 이러한 다면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어떤 양상이 생기냐면요. 비금융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연쇄도산. 더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또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의 폭락. 이것도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 국민 생산의 급격한 축소. 이것도 사실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 국민 생산이 급격하게 축소하는 과정.
이게 국민소득이죠. Y죠. 그리고 이게 총수요입니다. 총수요. 이게 총공급 45도선이죠. 45도선. 이게 국민 생산물의 공급입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처음에 이제 막 그 금융법을 폭렬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니까 생산을 못하는 거죠. 또 도산하지 않는 기업들은 당연히 조업 단축을 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국민 생산물의 공급이 일단 이쪽에서 국민 생산물이 이쪽으로 줄어듭니다. 이쪽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생산 주체인 기업들이 문 닫고 문 안 닫은 기업도 조업을 단축하니까 생산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니까 실질 국민 생산이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쪽 면만 보는 겁니다. 공급 측면만 보는 거예요. 수요 측면도 봐야 돼요. 만일 어떤 일이 있으면 지금 조업 단축이나 도산으로 실질 국민 생산이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 줄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그대로 있게 되면요. 케인즈의 유효 수요에 따라서 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복원됩니다. 문제는 얘도 같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얘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떨어지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경제에서는요, 보통 이런 대목에서 얘가 주는 쪽만 해가지고서, 야, 이러니까 이렇게 생산이 주니까 고용이 주니까 소득이 줄어서 결국은 국민소득이 줄지 않냐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그 설명은 반반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 측면을 보자. 기업은 생산의 주체다. 그런데 기업들 중 다수가 도산하여 아예 생산하지 못하고 도산하지 않은 기업들도 각자의 생산량을 축소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실질 국민 생산 자체가 감소했고 또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수요 측면은 어떠할까? 기업 부문 전반에 걸친 조업 단축과 물건비 절감 및 투자 축소 등은 원료와 중간재 및 최종재 생산의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축소시키는데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과 자금 경색의 상황 등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장래에 대한 전망을 비관적인 것으로 바꾼다. 그리하여 투자의 한계 효율이,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에 대한 전망치가 투자의 한계 효율이죠. MEI, 투자의 한계 효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그에 따라 투자 수요 곡선이 하강한다. 참고로 투자의 한계 효율은 이 투자를 실행했다가는 원본도 못 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된다. 보통 여러분 투자의 한계 효율 그럴 때 기존 경제학에서는 투자의 한계 효율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MEI. 그렇지 않습니다. 이 투자할 때 본전도 못 건지겠다 그럴 때는 투자의 한계 효율이 이렇게 마이너스 치도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황 심리가 작용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러니까 투자가 급격히 위축이 되는 겁니다. 투자가 위축이 됩니다. 한편 감원과 급여 삭감의 현실화 등은 가계부문 전반에 걸쳐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킨다. 그리하여 평균 소비 성향이 각 소득 수준에서 하락하고 그에 따라 소비 수요 곡선도 하강한다. 결국은 그 투자 C 플러스 I 플러스 C하고 I, 이 I가 내려가고 I 곡선이 내려가고 C 곡선이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YD가 총수요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죠. 이 총수요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총수요가 내려갑니다. 사실 총수요가 같이 이렇게 내려가 주기 때문에 얘가 계속해서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냐면요. 서로 밀거니 당기거니 하면서 공급은 공급대로 줄고 수요는 수요대로 줄어가지고 이런 균형치가 계속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얘는 얘대로 줄고. 이런 방식으로 공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황이. 높아지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얘만 준다고 공황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얘가 줄 때 얘가 그대로 있으면 얘가 도로 복원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줄어나가는 겁니다. 축소균형이라고 하죠. 축소균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자금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자금시장 양극화. 자금시장 양극화는 뭐냐면 어차피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도 많이 안 하고 하게 되니까 자금을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량한 기업들, 살아남은 기업들,
입장에선 투자를 안 하니까 자금 수요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선상에 모인 기업들은 어떻게 하죠? 막 너도 나도 살아보려고 막 급전들을 구하려고 막 나섭니다. 그러니까 자금 시장이 딱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우량한 그 자금 수요자들이 모이는 시장에서는 우량한 자금 수요자가 안 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어차피 돈 필요 없어 그러고 안 오니까 이쪽 시장에서는 금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다급한 수요자들이 몰리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죠? 다급한 수요자는 돈 막 빌리러, 돈 꾸러 막 왔는데 돈 빌릴 입장에서는 야, 니네 위험해서 못 줘 하고 저 돈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금리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 시장에서는 금리가 확 올라가고 메이저 시장에서는 돈을 대주고 싶은 사람 많은데 돈을 쓰겠다는 기업이 없어가지고 금리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금 시장의 양극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올리고 잠시 쉬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